네, 뭐 모처럼 만에 이제 한 발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기업 얘기가 많지는 않았고 오늘도 그냥 테마주 뭐 금관련주 이렇게 하고 하면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금관련주는 국내에는 거의 지극히 드물고 또 자칫 또 무슨 몽골 광산 얘기 꺼내는 기업 있다면은 거의 그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한번 했던 식상한 테마들이니까. 자, 하지만 뭐 시장은 또 관련주를 찾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오늘 또 하는 얘기는 모든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전 세계 자산 시장은 미국 금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두고 모든 정보기관들, 특히 대표적으로는 당사국인 이스라엘의 모사드, 그다음에 미국은 뭐 CIA 이렇게 표현하죠. 과연 몰랐을까? 2,500발이나 쏘는데 그런 의구심도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뭐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정치 변수이기 때문에 제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자본시장, 이 아주 잔인한 자본시장에서는 미국 금리가 좀 떨어지길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제 전쟁 때문에 앞서 이제 김명민도 얘기했지만 안전 자산인 미국채의 수요가 발생하고 미국 국채의 가격이 오르니까 가격과 반대로 되는 미국의 시장 금리는 내려갔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그게 이제 주식 시장을 버텨주는 힘이 되긴 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도 금리를 연동시키면은 사실 우리 시장 금리도 내려갈 것 같지만 이게 안전 자산으로서의 미국채 수요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직도 이머징이냐 선진 시장이냐 이 중간에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머징으로 해석되면은 위험 자산을 피해버리면은 KP물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계속 나옵니다. 이게 이제 환율을 반추해 보면 그런데 원화가 약세를 나타내는 거, 환율이 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채권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고 그거는 또 시장 금리는 오를 수 있다죠. 시장 금리가 안 떨어져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금리를 내려가지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확전이 돼서 이란이 개입을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은 우리의 대부분 유류 수입은 그쪽 통로를 많이 이용하죠. 유가가 분명히 자극을 받습니다. 유가는 인플레이션과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또 자극을 받으면 결국엔 또 부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부채의 엄중한 경고를 되새겨야 된다. 이걸 놔두고 그냥 에휴 저러다가 이제 또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덮어지고 해결되겠지? 결코 이번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빚을 지죠. 마음의 빚을 질 수도 있고 유형의 이제 자본의 빚을 질 수도 있는데 마음의 빚이야 양심으로 어떻게 덮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유형의 빚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닙니다. 나 몰라 배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면은 자꾸 연체율 올라간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죠. 서민금융에서 가계부채, 뭐 부동산 PF 우리가 싫고 다루기는 껄끄럽지만 지금 빨리 다뤄서 정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분명히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뭐 자주 해드리는데 자, 일단 최근에 보면은 저축은행 연체율이 5.33%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시장 그 CPI 지난주 9월 CPI가 우리나라도 나오고 미국도 나왔는데 똑같이 3.7%죠. 연율 기준으로 미국하고 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같아져 버렸는데 기준금리는 달라요. 격차가 있고 시장금리도 격차가 있고 당국은 지금 기준금리인 3.5% 근처에다 금리를 묶어놓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시장금리는 계속 올라가면은 빚에 대해서 이자율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네, 결코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채권에 대한 추심은 분명히 다가올 수 있고 채권 추심 업체가 그래서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SCI 평가 정보를 들여다보는 거는 이 회사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신용정보법과 그다음에 자산 유동화법 두 가지가 있어요. 신용정보법은 글자 그대로 채권 추심입니다. 네, 근데 자산유동화법에 따르면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통한 유동화 자산 관리 이게 뭐냐면 부실 여신을 지금은 당국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는 데를 통해서만 하다가 민간으로 조금은 열어줬는데 민간 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가격이 안 맞으니까 부실 채권에 대한 해소가 안 되고 적체되면은 결국엔 금융기관들의 이 부실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열어가지고 민간으로 소화를 시켜서 해결해야 된다. 이게 절실한 과제다.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회사가 꼭 딱 이 SCI 평가 정보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련 기업들은 이렇게 돼 있고 자산 유동화라는 표현이 좀 어렵지만 하여튼 부실 채권도 유동화시켜서 정리를 빨리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 이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한발 주제를 무겁게 가져가서 죄송합니다만 쉬고 와가지고 또 빚 얘기하고 앉혀있고. 자산 유동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진짜로. 이게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부실 채권들 생기면 이제 부실 채권들을 이제 뭉탱이로 묶어가지고 그걸 이제 유동화하는 회사로 이제 넘기게 돼요. 네. 그게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제 2008년에 이제 모기지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도 거의 비슷한 이제 현상이 그 전에 이제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긴 합니다만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사실 이제 이 빚과 관련된 우려가 해소가 되려면 무슨 일이 꼭 터져야 돼요. 네. 지금까지 이제 과거의 경험상. 근데 이제 앵커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이제 터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가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사실 아까도 제가 이제 희망회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의 이제 발언 자체가 조금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연준 위원들이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수준도 이미 제약적인 수준까지 이제 도달했다는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 이게 어찌 보면 금리를 더 올리느냐의 문제보다는 이 현재 5%가 훨씬 넘는 이 기준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제 지금 빚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파생되는 이슈들 때문에 우리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는 좀 빨리 떨어뜨려야 되는 이제 상황인데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또 금융통화위원회 네, 맞습니다. 기준금리 결정이 있죠. 네. 물론 뭐 대부분의 예상은 동결을 보고 그렇죠. 있지만 네, 아마도 이제 뭐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동결이 될 거라고는 이제 보는데, 근데 또 한켠에서는 지금 3040 세대들의 이제 B2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라고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몇 년 전에 이제 이 그 빚을 내 가지고 집을 못 산 거에 대한 좀 그 매침이 있는 분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 보니까 다시 이제 막 비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준금리,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사실상 이제 이자 상환하는 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계속 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정부가 당연히 이제 좀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시중금리 이제 좀 인상된 거, 그거는 저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물론 이제 이걸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금리를 인상시켰다는 인상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이제 흐름들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불확실성들이 한쪽에서는 지정적 리스크가 이제 조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또 통화정책과 관련된 좀 완화적인 제스처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균형 감각을 이제 좀 찾아주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종목 얘기하면 저는 오늘은 이제 조금 이제 리스크를 좀 회피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쟁 관련 주들이 조금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아까 흥구석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흥구석유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흥구석유죠. 네, 흥구석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석유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방산 테마 중에서는 이제 빅텍. 아까 말씀해 주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하고는 분명히 좀 결이 다른 기업이에요. 빅텍하고 스페코 이런 종목들이 방산 관련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면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테마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뭐 한국석유라든지 빅텍 이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 이런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증시가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됐을 때는 이런 종목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들어온 속보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좋게 해석이 될까요, 이게? 예. 자, 일단은 뭐 금리 얘기보다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오늘의 테마는 뭐 전쟁 관련주, 뭐 광물, 금, 은, 뭐 이런 관련주가 네. 되겠죠. 일단 지금 분위기는 뭐 그쪽으로 좀 많이 조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이제 약간 3%, 테슬라도 뭐 그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분위기가 이제 기술주가 약간 이제 좀 주저앉는다 그럴까요? 조금 이제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지금 이제 오히려 좀 테마주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오늘 그 전체 큰 방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HBM이나 뭐 이런 기술주가 이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그 장애물을 좀 만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조금 매매하는 입장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돌발 일단, 변수죠. 예. 그러니까 요 돌발 변수를 잘 슬기롭게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 금통위가 19일 날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이전에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이 이제 금리가 고금리가 장기화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이면 이제 인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조금만 버티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 약간 이제 요게 조금 우리 예상하고 조금 빗나가면서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최근에 좀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제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스라엘 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겹치면서 금리는 이제 동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전보다는 9월 달에 외국인의 이제 그 주식 채권 자금이 한 14억 3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고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여튼 한국은행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지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부채가 이제 계속 늘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고려 신용정보 네.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부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를 또 부채 엄중한 경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지난주에 IMF 연차 총회가 있었죠. 근데 연차 총회를 조기에 종료시켰어요. 전쟁 변수가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IMF 아태 담당 국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뭐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단은 덮었는데 한국의 가계와 기업 부채가 위험수위다. 위험수위라는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 빚 줄여라 이 얘기죠. 빚 안 줄이면은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지다. 그런 뭐 그 IMF 아태 국장이 호미 가래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예, 그런 뉘앙스는 분명히 경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또 반복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주제를 또 무겁게 잡아서 그렇고 한 발은 여기서 제 건 끝내고 네. 두 분이 준비하신 또 오늘 한 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김명민 매니저의 한 발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전에 또 하기 전에 리뷰 간단하게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LOT 백큐um 이제 리뷰를 조금 해드릴 텐데, 요거는 뭐 반도체 소부장 종목입니다만 최근에는 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이제 실적 성장세로 조금 더 이제 주목을 좀 받았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유가가 또 올라가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이제 들썩거리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는 뭐 태양광 투자가 지금 거의 이제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중국이라든지 미국 쪽에서는 이제 태양광 투자가 아직도 이제 활발하게 좀 진행되다 보니까 해외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 또 이 건식 진공 펌프가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뭐 우주항공 소위 말해서 요즘 잘 나가는 산업에 안 쓰이는 곳이 이제 없다 보니까 LOT 백큐움이 정말 좀 눈에 띄게 이제 실적 성장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0% 조금 넘게 이제 수익 나 있습니다만 전고점 한 3만 4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제 좀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오히려 지금도 차트 보시면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서 매수 조건도 이제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리뷰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LOT 백큐움을 리뷰해 주셨고 그다음에 오늘 네, 오늘은 한 발? 저는 이제 그냥 전공법으로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 그 중에서도 이제 HBM3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반도체를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또 뚫었다 뭐 이런 그렇죠. 보도가 주말에 나왔죠. 주말에 이제 나왔는 HBM3E 네, 또 5세대 독점 공급. 네, 5세대 HBM도 역시나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엔비디아 쪽으로 독점적인 이제 공급을 좀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전망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오늘 뭐 빚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뭐 우리나라 이제 재경부에서는
내년도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잘 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통과했고 내년에 이제 반도체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질 거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국가 부채 비율과 관련된 이제 보도들도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부채 비율 특히 이제 비기축 통화 국가들 중에서는 2년 뒤가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가 될 거다. 네. 뭐 이런 이제 리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디레버리징에 대한 얘기가 이제 IMF 아텍 국장이 했다는 거, 그거 정말 좀 의미심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이 모든 현상들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양날의 이제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시장 네. 분위기가 워낙 지금 안 좋습니다만 오히려 좀 확실한 쪽에 집중을 한다. 만약에 조정이 조금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버티고 꼭 좀 잘 간수를 해야 되는 업종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은 또 반도체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반도체 종목 한미 반도체를 준비를 좀 해온 거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주말 동안에 나온 가장 좀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BM 관련된 이슈였어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제 최종적인 콜 테스트 한다라고 하는데 AI 가속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100이라든지 H100 같은 요런 이제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이제 하이엔드 이제 반도체 칩 엔비디아가 차세대 이제 이런 그 AI 가속기 출시를 원래는 2024년 하반기 정도로 이제 조율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워낙 수요가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요걸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내년 상반기 안에 이제 B100이라고 하는 차세대 AI 가속기를 출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또 HBM 누군가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낙점을 받았다는 거고 B100에는 HBM3E라고 하는 5세대 이제 HBM이 이제 탑재가 될 거거든요. 현재까지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이런 시장의 이제 출렁거림 속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희비가 완전히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잖아요. SK 하이닉스는 계속 좀 견조한 흐름이 이제 보여준 반면에 삼성전자는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약간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었다가 다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결국은 이런 HBM 시장의 선점 그리고 이제 기득권을 누가 이제 갖는지가 확실하게 이제 좀 판가름이 좀 나버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쪽은 조금 이제 이벤트가 좀 살아있고 삼성전자는 이벤트가 조금 이제 소멸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HBM3 이슈에서 가장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은 한미 반도체잖아요. 최근에 이제 연거푸 두 번 연속으로 이제 수주 공시가 이제 나왔죠. 내년 4월 말까지 총 1,000억 원대의 이제 TC 본더 납품을 한다라는 이제 공급 계약 공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이 HBM 관련된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 반도체 실적에 이제 반영이 좀 될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MSVP 이제 이쪽 매출이 거의 이제 주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주력 매출 품목이 TC 본터가 이제 가세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실적 성장을 이제 견인을 할 거다라는 이제 전망. 특히 한미 반도체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좀 보면은 5조 5천억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목표 시가총액을 거의 이제 9조 원대에 달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이 HBM의 이제 성장세가 워낙 좀 가팔라질 거고 그 성장의 이제 수혜를 가장 좀 크게 입을 수 있는 장비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대장주를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한미 반도체가 될 거고 오늘도 만약에 이제 시장이 조금 흔들려서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면 조정을 이용해서 가장 먼저 이제 보셔야 될 만한 기업도 한미 반도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난주에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특히 HBM 관련된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금요일 날은 또 HPSP 같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코스닥 차트랑은 별개로 계속 우상향 패턴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서 일단 매수 가격은 5만 한미 반도체 지난주 이제 종가 기준으로 5만 7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볼게요. 가격 전략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5만 7천 원 정도 일단 잡아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도 일단 좀 수정을 좀 할게요. 7만 원 정도 이제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이제 가격 전략 이제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는 뭐 워낙 그 인지도가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확고히 그 명확하고 이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인지하고 계시고 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또 자세히 알 거고. 이용 매니저 네. 한미 반도체를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지금 뭐 한미 반도체는 뭐 너무나 그 HBM 하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그 지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여기는 거의 뭐 그냥 상수로 가는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장비주들은 약간 이제 변수가 되는 뭐 이런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HBM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이제 시장의 이제 관심사가 될 거에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종목이 한없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금 이제 HBM 반도체가 이제 막 태동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험해 보지 않는 지금 현 시점에서 예측만으로 이거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한미반도체나 하이닉스 뭐 이런 쪽이 많이 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쪽이 좀 이제 관심이 이제 시장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이쪽 관련 ETF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게 또 한미반도체고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미반도체는 뭐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로 가기 전에 또 거쳐가야 네네. 되는 리뷰. 네, 리뷰로 이제 STI. STI. 예, STI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그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대표적인 HBM 관련 반도체 장비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STI도 여기도 이제 매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미반도체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쪽에 이제 다코스로 최근에 좀 떠오르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쪽 관련 장비주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HBM 분위기가 확 떴을 때 확 올랐다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STI는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요 가격대를 유지해 주고 있는 이러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HBM 우리가 좀 더 좀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간다면 물론 한미반도체가 가장 높지만 STI도 이제 그런 종목의 하나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종목이 이 32,500원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HBM이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또 한번 이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 있으니까 박스권 대응하는 이런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좀 길게 보셔도 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오늘 네.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을 기대하면서 들어봐야 되겠죠. 네.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좀 그 반도체나 뭐 이런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그 방산주에서 한국 항공우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 이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보면은 뭐 그 에너지 관련주들, 뭐 방산주,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방산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쉬었었어요. 특히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약간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요것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쉬었는데 그렇다고 이 지금 방산주 산업 자체가 성장이 멈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중동 지정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제 1997년에 그때 이제 IMF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조정을 단행을 했었죠. 일단 삼성항공, 대우중공업에 이제 항공사업부가 있었는데 항공사업부, 그다음에 현대우주항공 요 세 개사를 합쳐서 한국항공우주로 합병해서 이제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최대 주주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데 아마도 이 매각 작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이제 지금 이제 군용 항공기 쪽하고요. 그다음에 민간 항공기 쪽에서는 이제 부품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군용 쪽에 이제 항공기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한 74% 정도 되고 일단 민간 이 부품 쪽은 한 26% 정도 이런 매출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각광받고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지금 그러니까 FA50GF라는
이쪽이 지금 최근에 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폴란드하고 지금 이쪽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폴란드라든가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이제 불가리아.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이 항공 그 전투기 자체가 워낙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등급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투 기능이 가능한 항공기를 찾다 보니까 지금 한국 항공우주의 F-50 이 중심 이 항공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좀 해외 쪽에서 계속 이제 확대돼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예사의 기체 부품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데 이 부분도 2024년에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정상화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종목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막 어느 정도 성장이 이제 좀 시작되는 국면이 내년 말이나 아니면 후년 초 정도부터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조금 약간 좀 정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지금 이익 쪽은 계속 지금 성장세 계속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대표적인 또 방산주라는 측면에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 종목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매수가는 이제 51,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이러한 시점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고요. 목표가는 58,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호금 매니저가 오늘 한 발은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선정해 주셨는데 네. 김영희 매니저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네, 한국항공우주가 뭐 방산주들 중에 밸류가 막 많이 싸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는데 내년도에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투기 이제 매출 특히 이제 그 폴란드 쪽으로 이제 수출한 건 이제 가성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다른 이제 미국산 이제 비싼 전투기들보다는 이제 성능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동급에 있어서는 이제 또 가성비가 이제 좀 높은 기종이다 보니까 폴란드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로 이제 수출이 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내년부터는 이제 KF-21 우리 토종 이제 전투기 수출이 이제 좀 가시화될 거라서 내년에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빠르게 늘어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유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는 그냥 철저하게 테마성 이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이제 수주가 이제 계속 좀 늘어나면서 실적이 이제 꾸준하게 개선되는 말 그대로 이제 K 방산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 중에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월요일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MBN골드의 이호금 매니저와 김영민 매니저 두 분이었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